안녕하세요. 백만회원의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편이고요. 여러 편을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저희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 21대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부동산 이슈 게시판으로 21대 정부 부동산 정책 게시판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글을 제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썼던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627 대책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죠. 일단 대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요, 지난 주말에 많이들 알아보셨을 테니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반응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한다, 투기꾼들 망해라, 집값 잡힐 만한 대책이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정부의 시즌2네, 앞으로 봐라, 풍선 효과 나타날 거다, 못 잡을 거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실수요자 잡는 정책이네 정도까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기존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 현실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현실에 따른 즉각적 반응을 제외하고 어떤 정리된 반응이 나온 것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파트별 영향, 뭐 분양이라든가 파트별로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아직 종합적인 평가는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할게요. 이 627 대책은요, 후속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곧 후속 대책이 나올 거고요. 그와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평가는 좀 미뤄지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27 대책을 잘 살펴보면요,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요, 대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우선 보통 627 대책 지난주 금요일 나왔죠. 이에 대해서 6억 이상 대출 제한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뉴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6억 이상 대출 제한은요, 핵심이 아니에요. 627 대책에 많이 지적됐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DSR 등 실로부터 이미 시행이 됐죠. 다양한 대출 제도에 의해서 이미 대출 6억은요, 쉽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강남 등 최상위입지 아파트 가격에 큰 변동성을 주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뭐 상승세가 완만해지는 정도? 왜냐면요, 일단 강남권 소유주들은요, 주택 소유자들은 규제에 이미 너무 익숙합니다. 그냥 보통 안 팔죠, 이렇게 되면.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 매수 대기자, 소유주 말고 매수 대기자 중에서는 일부 현금이 부족한 이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강남권은 현금 풀매수가 가능한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들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언제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남 아파트 가격은요, 어떤 대량 매매에 의해서 변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에 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이번 대책이 이른바 최상위급 주택들의 직격탄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한쪽이 주장한 대로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인해서 중간 가격대랄까요? 이런 아파트 단지들, 보통 한 5억에서 12억 사이 있는 아파트들이 이번 대책으로 수혜를 입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의 주장대로 정확한 경제적 정의는 좀 모르겠지만 혹은 서민 혹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이번 대책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전반적으로 주택가가 하락해서. 근데 이런 두 가지 어떤 입장이나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왜냐면요, 이번 대책은요, 얼핏 메인 요리로 보이는 6억 이상 대출 제한이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곁들여 나온 일종의 사이드 디시 취급받는 대출 총량 규제가 오히려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금융위는 정부는, 사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가 트럼프 형님이 하고 있는 특기, 뭐 이른바 전략적 보호성을 좀 택했어요. 이번 627 대책 발표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전 글들 저희 카페에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고요. 여하튼 정부는 이번에 대출 제한을 발표하면서 6억 대출 제한이 아니라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대출 총량을 애초 예정 총량에, 즉 올해 해주려던 총량의 50%, 즉 절반으로 줄이고 하반기에만 해도 10조 원 이상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거는요, 바로 6억 이상 대출 제한이 총량 규제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딸려놓은 일종의 꼬리 같은 것에 불과하고 머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즉 핵심은 총량 규제라는 얘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총량 규제가 50% 줄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1년 총량, 대출 총량이 2천억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갖다가 얼만큼? 50%. 그래서 1,000억을 줄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렇게 줄여놓고 나서 대출 금액 상한 제한이 만약 없다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10명이, 명입니다. 10명이 100억씩 대출해버리면 총량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대출해 줄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겠죠. 따라서 이 예시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일정 정도의 대출 상한액, 예를 들어서 대출 상한 금액을 5억 정도로 정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억을 5억 제한하면 적어도 200명에게는 대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즉 이번에 6억 이상 대출 제한은요,
현금 부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강남 지르기를 시도하던 투기꾼? 뭐 사실 투기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총량 규제에 따라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총량을 제한해놨는데 대출 상한액을 정해두지 않으면 일부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총량이 끝나버려요. 그건 엄청난 부작용을 갖고 올 겁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총량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상한액을 정해놨다. 6억이었던 거죠,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총량이 줄었기 때문에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여하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번 대책 내용에서 최상위 주택 가격 상승과는 관련이 없는 이른바 실수요자용이라 부르는 일컬어지는 생애 최초라든가 정책 대출 있죠. 또 전세 대출들도 동시에 제한됐어요. 이걸 납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총량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6.27 대책은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가격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뭐 예를 들면 최근 언론에서 주택가격 상위 집단을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즉 그런 경우는 주로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서 좀 편향되게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이번 거는 총량 규제에 따른 일반적인 규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현재 닥친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가 지금이라도 인지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글들에서 카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글들에서 제가 여러 번 부동산 직접 관련 유동성이라는 좀 정확한 정의는 없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영상에서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대표적인 것이 이 부동산 직접 관련 유동성의 대표적인 것이 정책대출하고 전세대출 등에 의한 유동성입니다. 근데 이게 증가하는 게 문제였어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심각해진 부동산 문제, 즉 부동산 문제 코어는 공급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90년대 대규모 공급에 재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각 진영이 2년 정도 논리에 치중하다가 진영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종의 언발의 오줌 누기, 동족방류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으로 부동산 직접 관련 유동성, 즉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 증가시키는 걸로 어떻게든 땜빵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대출 증가 정도 부동산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직접 관련 유동성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체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가 도래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M2 통화량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머리 아프실 테니까 경제 문제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M2 통화량은 광의 통화량입니다. M1이 이제 협의고 이 광의 통화량으로 부동산과 상관관계가 좀 높다고 평가를 받죠.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은행 경제통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통계입니다. 이게 뭐 M2 통화량 통계예요. 근데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91년도부터 24년 것까지니까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여기 91년도 보이시죠? 여기 여기 지금 글자가 작아 보이는데 10억 원 단위입니다. 즉 160조 원이었습니다. 언제? 91년도에 M2 통화량이. 그럼 지금 현재 얼마냐? 2024년 작년 기준 통화량, M2 통화량은 4,045조입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월달 기준으로 4,200조로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 160조에서 4,200조 이렇게 들었으면요 26점 몇 배던데 거의 30배는 거죠. 재밌는 건요, 여기 2009년도가 있거든요. 2009년 10년 요때가 대략 1,500조였는데 지금 4,200조 됐죠. 대략 15년 사이에. 근데 요걸 제가 왜 재밌게 봤냐면 얼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있죠. 이게 2010년 요때쯤에서 이제 11억 정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옵션 제외하고. 근데 애가 지금 한 40억 정도 나가요. 이때 유동성 1,500조였던 게 지금 4,200조가 됐는데 레퍼 가격이 그 기간 동안 좀 비슷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계단식으로 상하 변동성을 보여주는 게 주택가격 지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우상향으로 쭉 나가는 게 M2 통화량 지표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주택가격 지수하고 이 M2 통화량 지표가 모양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요, 평균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즉 가까이서 보면 이런데 멀리서 보면 쭉 이렇게 보이잖아요. 주택가격과 이 M2 통화량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요, 여기 M2 통화량 22년, 23년 보이시죠? 21년도에 부동산 급등기가 있었을 때가 있는데 이때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2년, 23년 잠시 멈춰요. 멈춘다기보다 완만해졌었죠. 근데 이게 다시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통화량 증가는요,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라면 당연한 거고요. 그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즉 화폐 가치 하락의 반영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소유의 기본 목적도 사실은 이런 인플레 해지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쩌면요, 경제 전반에 있어서는 사소한 목적에 불과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주택 가격이 사소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경제 전체로 보면은 어쩌면 일부에 불과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소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축소시킬 만한 여력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축소는 일어나지 않고요, 유동성 증가 속도를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넘네 만에 깔딱대고 있어요. 또 또람평님 있죠. 예. 파월한테 지금 요즘 뭐예요? 금리나 칼춤 쳐대고 있죠. 예. 관세도 때리려고 하고 있고. 각 진영 불문하고요, 보수든 진보든 현재 위기의 경제를 살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경제를 살린다는 건 뭡니까? 곧 유동성 증가를 의미합니다. 역설적으로 어떻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이 만약 호황이라면요, 우리는 유동성을 억제하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불황이죠. 내수 경제고 뭐고 불황이에요. 따라서 유동성 확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불황인데 집값을 올리라는 어떤 올리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맞는 겁니다. 예,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자, 유동성 확대되면 자산 가격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경제 지식으로 봐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최소한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을 방어해야 하는 게 정부죠. 이 정부로서는 전체 유동성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불황이니까. 별개로 부동산 직접 관련 유동성을 할 수 있는 주택 관련 대출은 최대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즉 이번 6.27 대책은요, 어떤 특정 가격대, 특히나 정치적 입장에서 특정 가격대의 주택 가격이나 집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유동성, 즉 전체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을 전반적으로 좀 완화해 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정부 입장에서는요, 취해야 하는 액션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전체 유동성은 확대를 해야 돼요. 그걸 껴야 하는데 특정 분야, 부동산 분야의 유동성만 축소시키는 거는 단기적이라면 모르겠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전체 유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특정 부분의 유동성은 억제한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규제의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고요, 유동성 확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문제의 어떤 코어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있어서 공급 대책이 조만간 나올 거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공급 문제가 심각하지가 않았다면요, 유동성을 확대하는 지금 같은 불황 시기에 그에 따라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이 보여요 원래. 근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이 문제인 상태에서, 즉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동성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을 정말 맞닥뜨리기 싫은 현실,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이 실제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대출 제한, 즉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유동성을 어떻게든 제한해 보려는 이런 대책 위에 공급 대책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국토부 장관, 사실은 이상경 교수님이 국토부 1차관으로 가시긴 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국토부 장관 인선 등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이 공급 대책과 함께 정부 성격이 이번엔 그렇잖아요. 한 번에 딱 제시면서 나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만큼 지금 공급 대책을 신경 쓰는 파트도 없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지난 영상에서 제가 국토부 장관과 관련해서 차라리 한준호 의원을 국토부 장관으로라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저는 한준호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그거 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상경 교수님이 국토부 1차관으로 가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생각되는 문제가, 공급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 다루겠지만 대출 이렇게 잡아놓은 현 상황에서 좀 예상되는 게 이상경 교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지분 적립형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그대로 과거와 같이 내놓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대출 제한에서 LTV 같은 것도 제한되고 뭐 전세 대출 자금, 이른바 실수요자들의 어떤 대출도 제한이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공공 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LTV를 확대시켜주는 정도로 차등 확대 적용만 해줘도 아마 연계성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현재 공급 문제의 시발점이
정부가 90년대 공급했던 주택들의 그 가치라든가 200만 호 성격의 함의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 이번에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도 그 90년대 200만 호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갖다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진보와 빈곤이 있죠. 네, 책 제목입니다. 진보와 빈곤의 헨리 조지를 뭐 다시 불러내는 과거 같은 걸 행한다면요, 진보의 부동산 정책은 빈곤하다라는 신란을 다시 한번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예전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형태의 공공 분양이라든가 공공 임대를 이용한 정책이 나오는 것은 현실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길어졌습니다. 6.27 대책은요, 규제 내용을 볼 때요, 경제 논리에 따라 향후 유동성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체 유동성 확대시켜야 돼요. 불황이잖아요.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유동성 확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시장의 파고를 잠시 피하기 위한 임시 방파제 같은 대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향후 나오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따라서 이번에 나온 6.27 대책, 이 방파제가 굳어질 수도 있어요. 굳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는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 참여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가요, 제 생각에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 시장에, 주택 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주택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 남는 이윤으로 공공주택 정책을 시행하는, 지금까지는 좀 다른 공공주택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즉 지금까지와 같은 지분적립형, 토지, 임대부, 100년, 1000년 주택, 다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문제점이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다시 한번 재탕한다면 지금 내놓은 6.27 대책, 이 방파제가 잠시 막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건데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6.27 대책에 대해서 많이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 불경기이고 유동성을 확대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을 내놨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급 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 대응은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유동성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뭐 정치 입장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공통된 게 뭐예요? 현재 경제 안 좋다, 살려야 된다. 이 얘기는 유동성 확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즉 유동성 확대 이렇게 예정된, 확고하게 예정된 시점에서 정부가 일종의 권고안이죠, 이번에 대출 제한, 이거보다는 낮은,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께서 보통은 정부 권고안 6억보다는 원래도 적은 범위에서 대출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본인의 상황 능력이 그리고 되는 한에서 연끌하지 마시고, 21년도 정고점 있어요. 그 정고점 뚫은 애들도 있는데 정고점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단지들을 매수하시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고 제가 권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책임은 물론 개인이 지셔야 됩니다. 공급 대책이 저는 잘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영을 불문하고 어느 진영의 정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모든 정권에서 공급 대책을 제대로 내놓은 걸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정부가 시행하려고 할 것 같은데 공공 중심의 공급은요, 사실상 나쁜 게 아니라 더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공고사항,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여력 내에서 21년 정고점 이하에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을 매수하시거나, 또 그런 단지들 분양도 되잖아요. 분양 받으시는 거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유동성 확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 공급 대책에 대한 얘기는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열대야가 지속되는 나날들입니다. 아름조 회원님들 시원한 냉채나 화채라도 좀 만들어 드시면서 더운 밤 이겨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원한 밤 나시기를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